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이 변화하면 대략 3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경제가 영향을 받아요. 이 통계적인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생산성 증가율이 꺾여서 내려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그리고 중반기까지는 미국의 GDP가 이 생산성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이유를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채슬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귀한 손님을 초대해 가지고요. 2025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장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장세를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에 대한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고 또 긍정적으로 볼 거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여의도에서 제일 핫하신 분 강형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강형기입니다. 저랑은 지난번에 식사합시다 해서 그렇죠? 그때 우리 강형기 팀장님하고 문홍절 팀장, 김준호, 맞습니다. 네, 잠실 센터장님하고 그렇게 같이 식사하시다 하면서 우리 강형기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많이 아세요. 요즘엔 조금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 강 팀장님 모시고 세미나를 한 지 벌써 10년 됐죠? 맞습니다. 좀 넘었습니다. 인피니티 시절 때부터 이 시장이 좀 아리까리할 때 그때마다 제가 우리 업계에 한 3분 딱 모시거든요. 딱 모셔서 요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강 팀장님의 특징이 굉장히 차분한 톤으로 할 말 다 하는. 그렇잖아요. 뭐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분입니다. 제가 좀 눈치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시장은 우리 같은 펀드 매니저는 사실 눈치 보면서 매매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약하지? 우리 강 팀장님 얘기도 막 들어보고 또 시장이 좀 강세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미국에 뭐 강세론자들 좀 몇 명 있잖아요. 그럼 또 그분 얘기 들으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오나. 펀드 매니저들은 눈치 보고 하는데 우리 전략이나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냥 자기 의견을 소신껏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강 팀장님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여의도에 새로운 닥터 둠으로 어쩌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강 팀장님이 항상 안 좋다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기간 뷰를 보면은 제가 최근에는 2022년 여름 정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상승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이 좀 부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락 의견을 6개월 좀 넘었죠. 6개월 이제 7개월, 요 정도 이제 이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 사이에 지난 8월 달에 미국 시장이 또 엄청 무서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 전에 미리 미국 시장에 대한 경고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제 채널에서 강형기 팀장이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떤 근거였었지 하고 또 모셔서 막 얘기도 듣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 트럼프, 탄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시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강 팀장님 얘기를 계속 거의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저 거의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자료 항상 보면 거의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자료 업데이트해서 내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다가 우리 채슬리 구독자 여러분, 인턴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따끈따끈한 자료 발표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뭐 좋다고는 볼 수 없죠. 이렇게 쭉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1차 하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야. 지나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이유를 찾을 수는 있는데 그때 보면은 경제 지표도 우리 뭐 수출 증가율이 좀 안 좋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주가하고 동조화해서 지표들은 좀 부진했었어요. 이게 1차 하락이라면 이후에는 저는 2차 하락으로 표현하는데 미국 시장의 흔들림으로 요즘 조금 말썽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한 번 더 레벨 다운하는 2차 하락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차 하락은 이번에는 2차 하락까지 진행되면 진바닥을 형성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 계속 떨어지더라도 저는 조심합시다. 뭐가 제일 좋은가요? 전 현금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 2차 하락은 바닥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 코스피 트레일링 PBR이 아마 오늘 계산하면 한 0.88배, 0.87배 주가를 북밸류로 나눈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인데 저희 코스피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IMF 제외하고는 트레일링 PBR 0.75배가 진짜 안 깨지더라고요. 맞아요. 요거는 저희 경험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0.75배까지는 한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요 정도 룸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고 저희가 코스피 2차 하락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아마 올해 한 중반 무렵부터 저희 한국은 진바닥을 형성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 0.75배까지 빠졌던 때가 2020년 코로나 때잖아요. 네, 그때 3월 달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우리는 이제 운용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무서운 게 1차 하락보다 그 말씀하신 2차 하락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엘리엇 파동에 올라갈 때 1, 2, 3, 4, 5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A, B, C로 이렇게 빠지는데 이 C파 하락 이게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금 말씀은 C파 하락 남았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트리거는 미국 시장에서 온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미국 시장은 계속 좋은데 우리만 하락하니까 좀 상대적 소외감 그런 걸로 좀 많이 짜증이 났었는데 진짜 무서운 게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원인과 어떤 식으로 오는지 그걸 오늘 자료 가져오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궁금증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좀 강건해 보이는데 요즘 물론 조금씩 흔들리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내려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을 볼 때 어떤 이벤트 요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도를 일단 살펴야 되더라고요. 예. 이 구도가 강건하면 웬만한 이벤트가 툭 던져져도 강건할 때는 이벤트 별로 무섭지 않아요. 충격도 별로 없고 쭉 올라가고. 근데 만약에 구도가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벤트가 툭 떨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도가 제가 볼 땐 좀 약해요. 예, 이 관련한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미국의 PER입니다. 이 미국의 PER이 S&P 500 이게 꾸역꾸역 올라와서 IT 버블 붕괴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오면 이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긍정적인 얘기들이 쭉쭉 나와야 되죠.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을 때 만약에 반대로 모멘텀이 저하되면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무너집니다. 이 영양분이 사라지는 거죠. 제가 회색 선은 미국의 GDP로 모멘텀을 표시했는데 밸류에이션 너무 높을 때 이 모멘텀 감소하면 밸류에이션도 지탱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 볼 수 있고 현재를 한번 볼게요. 현재도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은데 트럼프 당선 이후로 미국의 GDP 증가율 이 추정치를 보면 오히려 이 트럼프에 의해서 뭐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러한 걸로 미국이 더 좋을 듯 하지만 오히려 GDP 증가율 예상치 내려오고 있어요. 예. 최근에 발표된 게 미국의 4분기 GDP 2.3. 그런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 4분기 GDP 예상치 1% 중후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저희가 그리고 금융시장의 팁이긴 한데
컨센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컨센도 항상 의심해야 돼요. 이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컨센대로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잘 안 가죠. 예, 맞습니다. 이게 슬픈 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컨센이 만약에 그렇게 가리키면 과연 그 이유가 뭔가? 이것도 안에 좀 자세히 들여봐야 되는데 저는 요 컨센보다도 좀 더 부진할 걸로 봐요. 경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재정정책, 두 번째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세 번째가 생산성. 이 단계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요즘에 미국이 GDP 대비해서 재정 지출 얼마나 쓰냐면 수치로 보면 24%인데 이게 뭐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GDP 대비해서 재정 지출 24% 썼을 때가 언제냐? 역사상 4번 있었어요. 네. 네. 첫 번째가 저축 대부 조합 사태. 저희 금융 역사책에 보면 이때 미국의 지방은행, 중소형 은행들이 다 도산했습니다. 그때 뭐 한 82년, 83년 맞습니다. 요때 80년대 아니네? 초반 맞습니다. 예. 한 2,000개가 도산했다고 맞습니다. 알고 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자본을 투입해서 그걸 살려내야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리고 역사상 두 번째는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투입해야 되겠죠. 이 예. 공적 자금 얼마나 많이 투입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경제가 멈춰섰던 팬데믹 때. 예.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요 현재라고 적어 놓은 게 작년 하반기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수치는 작년 하반기까지가 나왔으니까. 네. 작년 하반기가, GDP 대비 재정 지출 24%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시죠. 요 정도 돈을 썼는데, 역사적으로 GDP 대비 재정 지출 24% 썼을 때 나머지 기간은 유동성 함정도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입해서 경제도 잘 안 가고 위험 자산에도 잘 안 갔어요. 근데 작년에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별로 없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도 이 자금을 쭉쭉 잘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 날라갔죠. 그래서 주식 시장도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범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분이니까 물론 재정 지출 요 정도로 더 쓸 수도 있죠. 올해 쓸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둘씩 요즘 나타납니다. 뭐냐면 재정 지출을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 유동성 증가율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유동성 풀었으니까. 맞습니다. 뭐 지표를 확인 구태 안 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동성 증가율이 올라오는데 유동성 증가율이 올라온다고 해서 항상 물가가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율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화폐 유통 속도를 보면 올라옵니다. 그래요? 이거 어느덧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내려와서 의당 내려올 줄 알았는데 요즘에 올라와요. 네. 자, 그러면 유동성 증가율 반등했죠. 화폐 유통 속도 증가율 이거 오르는 시기죠. 그러면 쉽게 물가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여기에서 만약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정 지출 더 쓴다? 이거 이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저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정 지출 작년보다는 오히려 줄일 것 같은데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채권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트럼프 취임 전후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하락해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더 쓴다. 그러면 국채 발행 물량 더 늘어나죠. 요걸로 경제를 더 살리려면은 채권 장기물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부 지출을 좀 줄인다. 그러면 채권 금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거 부작용이 상당하고 여러 공약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재정 지출 더 못 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정부 지출 약화되면 지금까지 GDP 증가율 끌어올린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정부 지출이었는데 이게 약화되면 GDP 증가율 컨센과 그 경로가 비슷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이 구도가 지금 약화된 겁니다. 밸류에이션 높은데 구도가 약화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언급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많은 분들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하면
타국은 경제가 안 좋아질지라도 미국은 좋아질 거야. 예, 뭐 미국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과연 그럴까? 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차트로 한번 볼게요. 보시는 이 차트가 트럼프 1기 때입니다. 저희가 2기 때를 알기 위해서는 1기 때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 예, 이때가 정확하게는 2018년 2분기부터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됐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부터 무역 전쟁 얘기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검은색 도트선이 미국 제조업의 재고 출하 비율을 역축으로 그린 거니까 이 검은색 선이 내려오면 재고는 쌓이고 그렇네요. 출하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미국 지표마저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타국에 관세를 매기면 예, 타국은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모두에게 관세를 적절하게 매기면 글로벌 총수요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데 예, 글로벌 총수요가 내려가면 당연히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예, 보호무역주의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두 명이서 좀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주먹 다짐을 했다. 친한 친구끼리도 그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누군가는 힘이 좀 세고 아무리 누군가는 조금 이제 그거보다 못해도 둘이 주먹 다짐을 하면 누군가가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한 대도 안 맞을 수는 없어요. 네, 마치 같은 이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미국의 지표마저도 안 좋아졌는데 요번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예요. 자, 그러면 1기 때를 참고해 볼 만하고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보호무역주의 때 미국이 기업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시설 투자도 줄여요. 이건 근데 기업은 당연한 의사선택. 네, 예, 그렇죠. 장사 잘 안 되면 시설 투자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 투자를 더 늘린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고정 비용 부담이 너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좀 슬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표, 이 7페이지의 이 지표에서 무서운 점이 요즘에 미국 기업들 시설 투자 이 프락시 지표인데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고정 비용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장사가 더 잘 안 되면 미국 기업들 이거 기회 비용이 아니라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감세 정책이 또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인다는 요인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고정비 비용 부담 늘어나는 거 요거 때문에 감세 효과를 갉아먹을 것 같아요. 차트 보니까 예. 지금처럼 22년부터 자본재 신규 수주가 고공행진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예. 이랬던 적이 2012년, 13년, 14년, 15년 요때도 위에서 막 고공행진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그때도 쭉 올라가는데 예.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예. 박스피에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2011년 그 차정장세 끝나고 나서 2016년 초까지 예. 사실 되게 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코스피.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때 이제 차트 중에서 2012년부터 네. 2016년 거의 한 얼추 초반까지 이때도 미국이 그때 한참 셰일 오일 맞습니다. 개발,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많이 하다가 그걸 이제 좀 이제 다운사이징으로 갔는데 그때 중국도 구조조정 한참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어서 좀 압박받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됐죠. 예, 이번에도 너무 높은 시설 투자 미국 쪽에 그런데 보호무역주의가 과연 미국에게 좋아할까? 일기 때 보면 안 그렇다. 예,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비슷한 게 많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좀 안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미분양 맞습니다. 아파트 맞습니다. 최대 나왔던 게 2014년 초였는데 예. 오늘 신문 보다 보니까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게 2014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맞습니다. 거의 수치도 비슷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하네요. 저희 한국의 부동산 이제 그 이후 몇 년 좀 지나서부터 좀 회복했잖아요. 상승 탔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인력 시장 한번 트럼프 일기 때 한번 볼까요? 이게 구인자 수인데 이제 채용 공고라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오히려 구인자 수 줄었어요. 그런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볼 때는 보호무역주의가 영향을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미국인들 일자리 줄어드는 거
이민자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감각은 있으신 분이죠. 어떻게 이제 이걸 방향을 돌려서 언급을 할지 어필을 할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멕시코 부근에 그 컨테이너 쌓고 여러분들 아마 그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미국은 핵심 노동 인구가 25세에서 54세까지 핵심 노동 인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민자로부터 어느 정도 충당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이제 프레시하게 계속 유지가 되네요. 예. 근데 이걸 막아버렸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도 슬금슬금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때 미국 경기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당시에 잠재 성장률마저도 미국이 좀 레벨 다운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요 정도 실력은 돼야 된다. 이것마저도 점점점 그 추정치가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트럼프 1기 보호무역주의 때 여러분 물가 상승률도 떨어졌습니다. 관세 때문에 오르지 않아요. 결국은 상호 경기를 훼손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도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 그렇네요. 예. 중국에 대해서 25%나 관세를 올렸었는데 미국이 뭐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금리도 안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트럼프 때 실제로는 물가가 되게 안정됐었네요. 그때 뭐 유가도 사실 좀 되게 안정적이긴 예, 하긴 그 했는데 요인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쿨다운 되면서 그런 거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장기채 금리도 떨어졌어요. 아, 많이 떨어졌죠. 예. 1.5까지인가 떨어졌었으니까. 예, 이제 2018년 이제 3분기부터 점점 경기가 냉각되고 결국은 2019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연준이 라이트 QE라는 걸 했습니다. 네, 세 번 금리 이게 내렸죠. 예, 맞습니다. 이게 QE는 아니지만 뭐 QE라고 부르기는 좀 이제 뭐 하니까 예. 근데 자산 매입을 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조롱하는 의미로 라이트 QE라고 불렀는데 경영 얼마나 이제 점점 안 좋아졌으면 예,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타국은 안 좋아도 미국은 좋을 거다. 이거는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1기 때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이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재정정책 언급드렸고, 그 다음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도 미국의 모멘텀이 되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세 번째, 생산성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AI 신기술에 의해서, 저희 딥시크 나오기 전에, 작년에 한참, AI 신기술에 의해서 이걸로 생산성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경제도 좋아질 거야. 예, 이걸로도 주가도 올라가고 사람들 좀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사실일까? 이걸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로 정말 이게 사실일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생산성, 생산성이라는 건 사실은 세 가지의 생산성이 있어요. 예, 이제 투입은 노동, 자본, 토지,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가장 원론적으로 보면 네. 예. 토지에 대한 생산성 저희가 생각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자본에 대한 생산성도 뭐 그거는 주식시장 보면 되는 거고 노동에 대한 생산성을 주로 생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투입 대비해서 얼마나 산출이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 작년 하반기까지도 서서히 꺾여서 이 검은색 선으로 표현했는데 꺾여서 내려와요. 그래요? 예, 꺾여서 내려옵니다. 생산성 증가율 꺾여서 내려옵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생산성이 아니라 생산성 증가율이 꺾여서 내려오는 거죠. 증가율이. 예. 그런데 이 시대로 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이 변화하면 대략 3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경제가 영향을 받아요. 이 통계적인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생산성 증가율이 꺾여서 내려오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 그리고 중반기까지는 미국의 GDP가 이 생산성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이유를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 네. 여러분 AI 신기술에 의해서 경제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AI 뭐 얼마 전까지 딥시크 나오기 전에 대표적인 거 뭐 오픈 AI 그리고 챗 GPT 이거 대규모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지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투입 대비 산출을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투입은 계속 돈은 많이 함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 증가율이 적극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 제가 볼 때 생산성 증가율이 나아져서 경제가 좋아진다? 이건 향후 대략 한 2년에서 3년
그 이후에는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건 사실은 아니다. 야, 이 부분에서 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니까 이럴 때는 겨울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뭐 밀짚 모자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비 올 때는 우산 팔면 되고 사실 그런 입장이니까 또 경기가 이럴 때는 또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 11페이지 이 미국의 생산성하고 관련된 거 주식을 제가 좀 오래 하면서 본 게 한 10년은 미국이 좋고 10년은 또 아시아가 좋고 그게 이제 80년도에 후반 되면 막 아시아 버블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버블이 일어났던 지금 1980년도에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의 생산성이 요 80 한 3, 4년도까지는 까만색 선이잖아요. 맞습니다. 올라가고 GDP도 올라가다가 8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 GDP도 쭉 떨어지고 생산성도 증가율도 맞습니다. 쭉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뭐 우리나라 시장, 일본 시장, 우리나라 시장 그때 뭐 10배 올라갔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90년대를 보니까 90년대는 까만색 선이 쭉 올라가면서 미국의 생산성이 좋아졌네. 요게 그때 PC, 그죠? 맞습니다. 컴퓨터 혁명 맞습니다. 때문에 90년대는 생산성이 좋아졌는데 사실 90년대 이 후반에 미국 주식이 막 날아갔던 게 95년, 96년도에 막 상장됐었던 게 바로 아마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닷컴 기업들이 그때 많이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0년대 돼 보니까 2010년까지 생산성이 계속 떨어졌네. 맞습니다. 닷컴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많이 증가했을 걸로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어렴풋이 예전에 우리 강 팀장님하고 많이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아시아 증시가 그때 우리나라 중국 해가지고 엄청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당시에 크게 오를 동안 미국 주식은 2014년까지 그냥 닷컴 회복하는 수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정작 2000년도에 보면 미국의 생산성이 증가 안 했다. 제가 요 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시에 GDP도 줄고 생산성도 줄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산성이 AI 혁명이니 어쩌니 했는데 안 올라가네. 이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내러티브에 의해서 형성된 이러한 믿음을 데이터로는 많이들 검증을 안 하시죠. 그리고 그 주가는 어떤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부분, 희망적인 부분을 품어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어느 계기에 의해서건 인식이 되면 이거는 저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강 팀장님 방송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또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게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막 AI 캐펙스 투자한 게 향후에 생산성을 증대시킬 거야.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말은 ROE가 높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닷컴 버블이 깨졌던 이유를 보면 여기가 나오네요. 생산성 증가가 없었다. 맞습니다. 없었다라고 하면서 했고 사실은 보면 그때 2000년도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망할 뻔하다가 꾸역꾸역 살아나는데 흑자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강 팀장님의 좀 조심하자는 핵심 논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구도적으로 뭐 재정 그리고 트럼프 생산성 이거 보면은 구도론 일단은 뭐 이벤트가 뭐가 됐건 구도는 마련됐는데 항상 시장이 또 트리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빵 때려야 빵 이제 터뜨리는 트리거. 맞습니다. 트리거는 정말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신의 영역이다 생각했는데. 저희는 뭐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생각하는 게 저희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트리거,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다. 저도. 그럼 작년 8월에 트라우마가 탁 떠올라요.